범죄 사건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건 개장. 사건의 심도 있는 분석을 함께해 주실 두 분 오셨어요. 프로파일러이자 중국대 사회학과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건 개장이긴 합니다만 사건들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전달해드리기도 참 힘들고 기사 읽기도 어렵고. 좀 듣기 힘드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기사를 저는 사실은 못 읽겠더라고요. 이런 것들 영상도 못 보겠고. 오늘 첫 소식, 오늘 첫 사건, 노인을 폭행한 소년들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김영선 기자, 최근에 영상이 돌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주시죠. 문제된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조금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지난 21일에 그 SNS상에 영상이 올라왔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의정부 경전철 안에서 네. 한 남학생이 할머니 한 분의 목을 조르고 음.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닷새 후에 또 영상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여기 지하철 1호선인데 여기 노약자석에 남학생들이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이 네. 담겨 있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이 학생들은 그 의정부 지역의 중학교 1학년생들로 확인이 됐고, 네. 아시다시피 중1이면 이제 촉법 소년에 해당하잖아요. 나이가 네. 만으로 10살부터 13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적으로 입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학생들은 기존에도 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어서 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걸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단수폭행죄보다는 더 무거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네. 어쨌든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노인 학대죄가 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네. 단수폭행으로 가면은 2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네. 무거운 훨씬 더 거죠. 무거운 예. 법을 적용하겠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고, 요즘 이제 친구들이 영리해져가지고 내가 그 형사처벌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배상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이 영상이 유출된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봐야 되겠죠. 이 영상은 네. 그들이 공개한 겁니다. 스스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장난 같은 거죠. 과시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뉴욕의 전철에 이런 소년 갱들이 이런 괴롭힘을 하는, 흑인들이나 노인들을 괴롭히는 영상을 찍어서 저들끼리 공유하는, 네. 아마 얘들이 그런 방식의 것을 아마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치 이게 이제 누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누군가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네네. 그들 중에 자기네들끼리. 하나가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들 보고 킥킥거리고 거기서 서열을 정하는 방식으로 아마 반복됐을 가능성. 이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집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들은 이전에도 절도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시설을 경험한 비행소년 이런 개념이 맞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정의가 자기들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놀이, 그러니까 나쁜 놀이죠. 만 13살인 건가요? 네. 이런 사람들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많이 만났죠. 네,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통 표현해야 17세 될까요? 미만까지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탈 행위 자체에 대한 심리적 평가 자체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심각한 연구의 영역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범죄로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청소년 양육의 입장에 접근하기도 애매하고 복지 영역으로 접근하기도 애매한 그 중간 공간인데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아직 미진하죠. 대략 가설들만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들이 어떤 법이라든가 정의 당연히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사회적인 기준, 뭐 사회성 예, 이런 것들 예. 자체가 그 자체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존재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네네. 워낙 이런 호르몬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성숙도가 높은 육체적으로 네네네. 높은데 지적으로도 영악한데 법적인 책임을 안 진다는 걸 아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비정형적인 범죄 집단화가 진행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이런 경전철 이런 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몇 번 경험해 그렇지만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노인이 폭행당하는 곳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아무도 그러니까요. 한마디도 네. 안 하고 찍지도 않았을까요? 찍어서 신고도 안 했을까요? 경전철에 있는 경비하는 사람들도 전혀 몰랐어요. 그건 지들이 올렸기 때문에 안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 상황이 전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지 보면은 저는 그 영상을 못 보겠어서 영상 못 봤는데 사실은 기사만 좀 읽고 요즘 뭐 그 안에 이제 그 경찰이나 하여튼 112 그 전화하는 보안관, 예, 예. 네, 보안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누가 한 명 전화만 했어도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안 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일종의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 거죠. 아, 그게 더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방관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소년법 폐지, 뭐 촉법소년 너무나 영악하게 악용을 하니까 이 소년법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선 기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좀 네. 주목받는 소년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제기되는 그랬었죠. 의견이기도 하고 네. 소년법을 아예 없애버리자고 하면 뭐 7살이든 10살이든 다 상관없이 다 형사처벌하자 이런 이야기고 아니면 촉법소년 나이라도 좀 낮추자 뭐 이런 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는 이분들의 주장을 막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폐지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지금 소년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강력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소년법이 지금 굉장히 텅 빈 소년법이고 쓸모없는 소년법이 되고 있다는 걸 다 아시는데 이게 사실 논의가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네. 기존의 네.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소년을 보호해야 되는데 기존의 기득권 시스템을 보호하는 게 소년법입니다. 말하자면은 네. 수사사법기관에서 가장 쉬운 게 나이를 자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렇겠죠. 신경 쓰지 않고 14살, 17살 이렇게 딱딱 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각각의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 케이스마다 붙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영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분류 작업하듯이 그냥 확 분류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 왜냐하면 나이는 쉽죠. 지금 시스템에 교정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쭉 자르면 그만인데 소년법을 바꾸고 그러려면 각각의 나이에 맞는 범죄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걸 다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범죄 예방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의 10배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안전은 아마 10분의 1로 안전해질 겁니다. 근데 이걸 바뀌는 걸 누군가나 어떤 집단은 싫어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비용이 들더라도 어쨌든 사회적인 이건 공공의 차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노인이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있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 모든 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두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좀 분류가 그러니까 연구가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이 소년법에 대해서?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소년법 나이의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않는 이유는 각각의 그 나이에 맞는 어떤 처분 우리가 하는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네네. 그런 것들을 심도 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나이를 뭐 올리다 말라는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붙어갖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 어떤 범죄 양상에 따라서 케이스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적용이나 아니면 적용할 건 적용하고 아니면 보호 처분할 거 보호 처분하고 아니면 뭐 소년원 우리는 거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내서 할 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시설화 가두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대안이 뭐야? 그럼 나이 낮춰. 이런 되게 단순하고 그러니까요. 논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네. 경찰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경찰청 5년 경찰들은 출입하는. 이 소년 범죄 다루는 거 굉장히 골치 아파해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다루기 싫은 뭔가가 될 것 같아요. 실익이 딱히 없네. 그냥 얼른 법원으로 보내버리고 이러는 게 사실 심한 보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무리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면은 최장 2년간 소년원에 가두는 그거밖에 그걸로 없거든요. 끝나는 거니까. 시포 처분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중한 처분이어서 사실은 소년범의 처벌 강화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벌 강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게 세트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든지 뭐 사실상 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착한 건 없다든지 그런 게 항상 보도가 되는데도 이런 건 논의가 되지 않고 또 소년 사건 맞는 재판부의 전문성도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되고 보호관찰과도 굉장히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돈을 안 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두는 돈은 써도
이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는 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 돈 쓰는 것이 아까운데 그렇게 놔둬서 범죄자가 폭발시키면 불과 5년 안에 얘들은 분명히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됩니다. 이걸 누가 책임지냐?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 안 지는 거죠. 미래 세대가 또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래로 미루는 거죠. 더 큰 범죄자를 사실 잠재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얘들이 책임을 미루면서 얘들이 지금 커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문제죠. 벌써 이미 절도죄도 있고 지금 이 집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차원에서 정말 그래도 생활 밀착되어 있는 이 경찰 차원에서도 이제 뭐냐 나이로 그냥 잘라버리고 미루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은 그런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판까지 가도 종종 판사들은 또 얼마나 뭐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 있을 거며 계속 허술한 구멍들을 뚫고 가서 이 친구들은 또 계속 같은 범죄 저지르고 이런 패턴이네요. 그러니까 소년갱이 되겠죠. 소년갱이 된다. 그러니까 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면 사실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반복되는지가 그게 초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우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외면하지 말고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림동 살인 사건과 중국 동포 혐오 확산입니다. 김영선 기자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일인데요. 이날 저녁 8시쯤에 서울 대림동 한 골목에서 중국 동포 남성과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자도 역시 중국 동포 2명이었고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지금 주범격인 남성은 경찰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해서 범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 또 자기를 무시해서 그랬다라는 주장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걸로 알려진 이 남성의 지인 같은 경우는 아직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 상태인데 네. 아마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살인죄 공범 여부가 좀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 사건 파장이 이게 살인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중국 동포 혐오로 좀 옮겨가고 있어서 이게 눈에 띄는데 뭐 대림동은 중국인 소굴이라든지 이런 댓글들이 계속 혐오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 해서 중국 동포 대다수를 상대로 한 혐오감이 좀 조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 사건 자체만 본다면 뭐 지금 여자친구 얘기 뭐 치정 뭐 이런 종류의 사건입니까? 아직 확실하게 조사가 안 그러니까 되는. 가해자의 주장은 그겁니다. 주장은 그러네요. 주장은 지금. 그건데 본인이 칼을 안에서 품고 있다가 위에서 공격하는 상당히 이상한 자세로 공격하는 모습이 다 찍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투닥투닥 하다가 이렇게 하는 공격 방식이 아니라 네. 공격을 받고 좀 있다가 다른 품에 있던 칼을 꺼내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게 진짜 치정이냐라는 거를 아마 범죄 분석가들이 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은 네. 혹시라도 이런 것을 가장해서 일종의 돈 받고 이런 형태의 교사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에 하나 가능성을 따져 보려고 거기까지 가지만은 네. 본인들이 얘기하는 반은 그겁니다. 치정이다.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수사가 더 진행해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혐오. 네. 그러니까 문화적 혐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바로 경찰 애들한테 들은 건 네. 야, 또 대림동이야? 이었습니다. 또 대림동이. 당장 첫 반응이. 예, 반응이.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거기에 지구대에 근무했던 애들이 제가 가르친 애들이죠. 네네. 이게 이제 정육점에서 끼는 어떤 철 갑옷 같은 거, 철장갑 같은 거, 네. 그걸 한다고.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갑자기 잡으려고 하면 칼을 휘둘러 갖고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일부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게 확산된 겁니다. 제가 말한 이것이 어떤 그 숫자의 카운트 없이 확산돼 버리니까 이것이 이 경찰들 사이에서 그래 대림동은 워낙 위험해 이런 방식으로 확산된 거죠. 과거에 아주 이제 그렇게 일부의 짧은 사례인데 시기에, 예. 그게 굉장히 이렇게 뭐 만연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오인되고 있다라는 오인되고 말씀을 있는 주시는 거죠. 거군요. 결국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선 기자 지적한 것처럼 이 기사 댓글 보면은 네. 중국인 뭐 조선족 등등에 대해서 혐오 발언들이 중국 동포 우리 동포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많죠.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사건들 발생하면 같은 댓글, 같은 좋아요, 뭐 클릭 수가 올라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작년에 됩니까? 네. 코로나 그 가리봉동 이것도 사실 좀 유명하잖아요. 네. 가리봉동 이쪽 쉼터에서 중국 동포 집단 감염 있었을 때 그때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랬죠, 중국 그랬죠. 동포 혐오 댓글이.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혐오라는 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말해서. 예. 네. 작년에 코로나 퍼질 때 중국에서 시작되고 하니까 서양에서는 사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별 못하니까 동양인은 다 인종차별적으로 대했었고 혐오의 대상이 됐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걸 금방 까먹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백히 말씀드린 것은 중국 동포라서 범죄율이 더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숫자로 보면 왜냐하면 한국 형사처연구원에서 보면은 네. 10만 명 기준으로 중국 범죄자는 1,858명이고 음. 같은 기준으로 볼 때 내국인 범죄자는 3,369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문화권이건. 네네. 근데 중국 동포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음. 그들이 밀집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확장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특정 지역 지역에 네네네. 저게 이제 몰려 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지. 특히 중국 동포라서 무섭고 잔혹하고 근데 거기엔 오온춘 사건이 또 한몫했죠. 아, 그게 있었죠. 근데 그거는 그 개인의 특성인 거고 음. 중국 동포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우리 사회가 누구한테 욕을 하고 분노를 쏟을 어떤 대상이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화낼 대상이 그렇죠. 필요한데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보면 만만하고 겉으로 봐서 거칠게 생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혐오를 뭐라 그러나 소비하는 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게 아까 2015년 기준으로 예. 인구 10만 명 기준 중국인 범죄자는 1,858명이고요. 동일한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자는 3,369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뭐 그쪽 많다 이렇게 그 착각하는 것은 예. 문제가 있다. 착시 효과죠. 착시 효과다. 아,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외국인들 국적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유독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좀 혐오가 큰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특정 영화와 또 연결시켜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 경찰의 영화가 네. 큰 역할을 했고 범죄도시도 큰 역할을 네, 했죠. 네, 네. 근데 중국 동포 분들이 굉장히 열받으셨죠. 그 소송까지 걸었을 그랬었죠. 정도니까 인종차별적이다 해서. 알겠습니다. 어느새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교수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